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1월 1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정부 중국서 판다 대여 협의 속도를 내고 있다. 동물복지단체는 대여 철회 촉구. 뭐 유일한 이재명의 방중에서 유일한 성과가 이 판다인데, 판다를 대여하는 걸 철회하라 촉구. 판다 입장에서는 강제이죠. 뭐 그렇지 뭐. 그래 말할 수 있죠. 근데 뭐 중국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외교 수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모자게는 뭐 주인들이 그래 하겠다는데. 하여간에 이재명의 유일한 방중 성과인데 동물복지단한테서는 하지 마라. 넘어가고요. 코미디가 되고 있네. 징역 5년 선고에 굳은 얼굴 입술 깨문 윤석열이 법원 앞에서는 지지자가 얼마나 있는데. 예. 눈깔 빠이고 한숨 쉬기도. 한숨을 왜 쉬냐? 누가 그래 하라 했냐? 한숨은 뭔 한숨을 쉬는데? 지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뭔 한숨을 쉬냐, 한숨을. 이거 넘어가고. 이거 뭐야? 이거 지지자 어디 있냐, 지지자 사진 없냐? 이거야.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얼마 안 돼 보이네요. 아이고, 뭐, 이거 장사는 계속하고, 이 유튜브 이거. 장사 잘하네. 이거 슈퍼챗 받으려고 이 짓 하는 거야? 장사 잘하네. 하여간에 관심 없고요. 윤석열이는 우짜견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이거 1심이니까 아직 한참 멀었고요. 나중에라도 왜 이 자폭질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지 그 이유는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됩니다. 지가 그리 자폭질 해가지고 이래 됐는데 뭐. 넘어가고요. 북한 무인기 보냈다 주장 대학원생 윤석열이 대통령실이 근무했다. 이력이 있다고? 방송 인터뷰 자체? 북한 우라늄 공장 오염도 측정 목적이다. 오염도 이거 지 꼴린 대로 했대 그요? 이거는 조금 이것도 개념 반 말아먹은 거라 봐야 되고요. 조금이 아니고 개념을 반 말아먹은 거지. 드론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우짜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드론 이거 뭐가 뭐라 해야 되나? 그 드론을 갖다가 못 날리게 하는 금지 구역들입니다. 이 빨간 거는 금지 구역이고요. 요 보면 부산역 위에 요 기장 있는데 그렇죠?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이거 핵 발전소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소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 못 날리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부산 요 조금만 올라가도 해운대 조금만 넘어가도 바로 이거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이게 다 보시면 아시겠죠? 뭐 핵 발전소 있고 뭐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 이런 거 등등 뭐 천지백깔이에요. 보면 안 뭐 날리면 안 되는 데가 그러니까 빨간 거는 그냥 날리면 안 되는 데고 이런 거 표시된 거 이런 것들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고 이 빨간 거는 아예 처음부터 신고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곳이고요. 근데 이걸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 아니야.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는 야가 개념이 없다는 소리지. 개념 반 말아 먹었다는 소리죠. 기사 보고 일단 예.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A씨, 채널 A, 30대 평범한 대학원생, 30대 평범한 대학원생이 드론을 갖다가 제작해줬다고? B씨를 용의자 소환해? 평범한 대학원생이 이 짓을 한다? 좀 웃긴데. 평범한 대학원생이 이 짓 했다. 참. 이 개념 반 말아먹었다고 보고요. 드론 쪽에는 조금만 관심 있어도 드론을 날리면 안 되는 지역을 갖다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짜견 쪽으로도 뭐 드론 해가지고 좀 날려 보았습니다만. 저 해운대 넘어가가지고 이쪽만 해운대만 넘어가도요 못 날려요, 못 날려. 그 못 날리기 때문에 뭐 어느 천년에 신고하고 그다음 승인 받아서 어느 천년에 날립니까? 그러니까 못 날리지. 그러니까 뭐 딱히 가지고 찍을 게 없으니까. 뭐 우짜 사는데 그 근처에 뭐 가까운데 뭐 해변이나 찍고 뭐 광안리나 찍고 이러면 몰라도 딴 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중에 해가지고 저 조사 받아가지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가지고 뭐 책임져야지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개로 이거 드론 날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건데 친북 종북론자들은 뭘 하겠지요. 하겠지만 이거 우리나라 군대에서 이 짓 안 한다는 것도 웃겨지시고 우짜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는 원래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북한 애들은 했다니까 그러네. 북한 애들은 윤석열이 당선했던 그해 2022년 12월에 대놓고 윤석열이 일하는데 바로 머리 위로 날렸잖아.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지. 원래 다 기보이라니까 이 정도는. 예? 이거 뭐 하여간에 이거 윤석열이 낑긴 쪽은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넘어가고요. BTS 공연에 숙박업소 바가지 논란. 이재명은 또뭐 실대는 것도 하고 있네. 횡포 뿌리 뽑아요. 이거 경기도 지사 할 때 해가지고 계곡 단속했는 건으로 이제 한번 써먹어 놓으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모양인데,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단어 쓰는 거 봐라. 악질적 횡포 단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할 겁니다. 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부산에서 부산 숙박 요금이 또 그렇다고? 뭐 부산에서 뭐 하려 하냐 그러면 서울에서 해라 아마 하는 거. 하여간에 알아서 하면 되고, BTS가 하는 거야. 뭐 공연하는 게 지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면 되고. 시장 논리 타령하고 자빠졌는데, 이 공급이 수요에 딸리면요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우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여름에 부산에 해수욕 하러 오는 사람 많지요. 그럼 당연히 해가지고 숙박업소 가격이 좀 당연히 튀지 안 튑니까? 그거는 정한 이치예요. 세상 이치지. 그런데 무슨 시장 전체 질서를 무너뜨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차고 자빠진. 그럼 이런 소리면 이런 논리면은 그럼 지금 원 환율은 왜 그 꼬라지냐? 웃기지도 않다 진짜. 강릉 양돈 농장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죠. 아프리카 스완 뭐 플루 뭐 이럴 건데 발생했다. 2만여 마리 살처분 예정이다. 골치 아프네.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ASF 그렇지. ASF 이거 아프리카 열병 이것까지 이제 터지네. 2024년 11월 홍성군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야 절단인데. 이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환율 엉망진창 개판돼 버렸고, 이거 이제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돼지고기값까지 이제 튀려고 한다. 절다이다. 돌아가는 분위기는 전혀 선거에 이길 끈데기가 점점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뭐 예상됩니다. 전혀 좋지 않아요. 환율 개판돼 가지고 사료값도 튀고, 그런데 돼지는 또 주고가 자빠지고. 아이고 걱정 많겠네. 넘어가고요. 네,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보시면 지난 24시간 동안 가지고 마이너스 0.53%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4,591.40달러가 됐습니다. 우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짜라면 지금 이 금덩이 은덩이는 안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시장 금덩이 은덩이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금덩이 은덩이 시장에 사람들이 억수로 붐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차트 모양이. 사람들이 억수로 붐비고 있는데 거기 들어간다. 들어갈 필요 없죠. 뭐 우짜 기준에서는 이른바 그 투자의 규율이 있다면 이런 시장에는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안 들어가는데 하여간에 뭐 이미 사서 들고 있던 사람들 우짜도 뭐 그때 뭐 블로그에서 은사라고 했는 게 그때 한 5년 6년 전인데, 그때 해가지고 샀던 사람들은 지금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죠.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언당이 보시면 마이너스 2.98%또 하락해가지고 이게 지금 좀 그렇네. 차트가 그렇네요. 하여튼 여기도 너무 오른다니까 지금 보면 1온스에 89.62달러가 됐습니다. 지금 일단 볼린저 밴드 안으로 수납은 됐고요. 근데 우짜라면 이게 지금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쯤에 해가지고 이래 하다가 갑자기 또 이래 튀는 거, 이거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중국의 은수출 그 뭐 통제죠. 까놓고 말해가지고 중국의 은수출 통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외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런 쪽하고 중국 그 저 은시장 그 현물가가 대략 한 10달러 정도 뭐 10달러 정도 차이 나고 뭐 10달러 최대는 뭐 한 10달러 정도 차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는 전부 다 이게 다 은수출 저 통제 때문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에 우짜는 여기는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가격 오르면 우짜야 뭐 들고 있는 거 가지고 가격 오르면 무조건 장땡인데, 지금 들어가라 얘기는 너무 비싸요. 솔직히 말해가 너무 비쌉니다. 예, 너무 비싸고요. 자 넘어가고. 네, 달러 인덱스 보시면 어제 0.04%, 뭐 좀 뭐 치고니 받거니 주고니 받거니 해갔는데 하여간에 뭐 찔끔 올라가지고 99.36이 됐습니다. 일단 계속 오르네. 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버린저 암 밴드 안에서 해가지고 수납이 돼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다. 달러 관련해서 우짜가 달러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 우짜가 어제 가지고 파월 지지했는 거 거기에 숨은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짜가 어제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좀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돌아다닌 꼬라지입니다. 이게 문자가 어제 아침에 대략 한 7시쯤에 캡처했는 시간대에 1472원. 뭐 이미 돼도 될 수 있습니다. 뭐 1469원 또는 뭐 79원, 70원 뭐 이런 될 수 있는데 하여간 이 밴드 폭이 상당히 좁지요. 예,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부분은 여기 어제 우리나라 K 국장 끝나고 난 후에 한 4시쯤에 해가지고 또 작업을 했다. 도시락 떨구기 작업을 했다. 그런데 1468원까지는 일단 떨궜지만 바로 진압이 돼가지고 진압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라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 가지고 다 받아 먹어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한때는 밤에 1475원 넘어서까지 올라갔었다 이게 되고요. 우자가 캡처하는 시간 대략 한 7시입니다. 이때는 1473.76원. 이번 주는 일단은 1480원 가는 거는 일단 막았는데 다음 주에는 널널하게 1480원 예상해 봅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네, 그래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는 0.25% 싸져가지고 달러가 0.04% 찔끔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0.25% 상승 아주 싸져가지고 그것도 그 와중에 도시락까지 떨궜는데도 이 꼴이다. 그래서 1달러에 1473.87원이 됐습니다. 이러면 주간으로 보시면 됐습니까? 이때 쇼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해가지고 다 떨궜는데 아이고 줄줄줄 올라가지고 2주 연속 뭐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이것도 상승으로 처리게 되는데 일단 이거는 패스한다 치더라도 제대로 상승했는 거 2주 연속 제대로 상승하면서 1473.76 거의 다 올라갔죠. 예,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뭐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거 뭐 립 서비스 크리스마스 개입에다가 도시락 대량 투척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또 베센트 립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찬조 출연 해가지고 동원했지만 3주 만에 해가지고 도로함이 타불이 돼 버렸다 이게 됩니다. 다음 주에 1480원 한번 넉넉하게 1480원 예상해 봅니다. 엔화는 보시면 해가지고 0.32% 좋아졌죠.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8.128엔이 됐습니다. 엔화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줄줄줄 일단은 지금 움직이는 거는 155엔이 대충 한 기준선이다 이래 반할 수 있었는데 요 며칠은 계속해서 155엔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 요거는 계속 이 꼴이 나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 일본 국채는 계속해서 국제 수익률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국제 수익률 상승하고 돈 뿌리고 금리는 올린다 하더라도 그 이 꼴이 나는데도 계속해서 돈을 뿌린다. 아니면 돈을 안 뿌리든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벤트가 발생하든지 아니 갖다 부탁하네 뭐 하나는 결정을 봐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자가 뭐 요즘 아니고 2026년에 관심 포인트로 보는 거 크게 봐서 일반인들 기준이고요. 우자 그거 말고도 금속 쪽에 또 다른 것도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말씀드리든가 하고 또 말씀드리면 또 뭐 하실려나? 나 이거 혹시나 너무 투기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자가 2026년에 관심 가지고 보는 거는 엔화 그리고 유가 이래 됩니다. 오늘 관련해서 기름 관련 얘기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화면의 사진에 답해볼 이란 저항의 상징은 캐나다 망명이 우자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첫 써먹을 때 연합지라시에서 이거 써먹을 때 캐나다 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첫 써먹고 이제 시간 지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팩트를 갖다가 전해주는 것처럼 이래 써먹고 앉았냐? LA 수준 꼬라지하고는 진짜 암 올라가고 써먹을 때는 뭐고 이제 아직 이지다고 앉아있는 거야. 우자 이 사진 보고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캐나다 팸이라고 잘 돌아간다 진짜. 연합지라시가 왜 우자한테 연합지라시 소리 듣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러시아 얘기를 한번 봅니다. 요거는 뭐냐면 러시아 유조선이 움직이는 뭐 경로, 항로 뭐 이래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두꺼운 선은 이제 속도가 느린 거고 얇은 선은 빨리 가는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꼬라지냐? 말씀 들어보면 유럽 선박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에퀴시스이라고 있는데 하여간 유럽 선박 정보 시스템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유조선 한 척이, 요 유조선 한 척이 누구? 러시아 유조선. 요게 독일 해역 쪽으로 향하다가 방향을 싹 바꿔서 턴 해가지고 러시아 북극해 연안으로 빠르게 가고 있죠. 예, 빠르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차트, 그림인데, 이미지인데, 이번 이거 러시아 유조선 이거의 방향 턴은 이 노후 유조선으로 구성된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섀도우 플리트에 대한 압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어디서 압력이 급증했죠? 베네수엘라에서 뭐 이 가지고 벨라원 막저잡 납포하고 이랬잖아요, 미국이. 이런 압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하는데요. 이 턴하는 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유조선의 방향 전환은 제재 압력으로 러시아가 원유 선적 항로를 변경하는 사례와 일맥상통하고,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전 터진 후에도 이 짓을 했었습니다. 무역 차질, 그러니까 러시아의 무역 차질과 제재 회피 전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뭐 유조선 원래는 러시아 국적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쪽일 때 러시아 국적으로 해가지고 그 국기 걸고 그리고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쇼를 좀 했죠. 이걸 잡아 넣는 걸 보면서 이때 또 바쁘게 제재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좀 발표됐는데,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은 YOY 작년 동월 대비 2025년 11월에 6.6%인데 12월에 5.6%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인데 인플레이션이 이래야 떨어진다. 좀 그렇다 봐야 되죠. 예,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좋게 보면 이제 전선이 이제 러시아한테 아주 우호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 동원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압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여간은 뭐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2022년인데 2021년 해가지고 중반보다 더 떨어지고 있죠. 예그럽니다. 초반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전쟁 나기 전보다 더 많이 떨어지다고 이 말이 되는데, 뭐 따로 우자가 말씀 안 드려도 조금 뭐 분위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YOY는 5.6%로 떨어졌고요. MOM 전월 대비로는 11월에 0.4%인데 12월에 0.3%로 MOM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입니다. 이거는 현재 뭐 올타임 하이, 사상 최대를 갖다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2025년 11월에 7,345억 8,800만 달러였는데 12월에 7,549억 달러, 뭐 반원을 의미해서 뭐 7,550억이라 했는데 7,549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으고 있죠. 예, 이래 됩니다. 러시아 경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방향은 이 기름 쪽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기름 시장은요 두 개로 분리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식으로 그러니까 제재 대상이 안 되고 있는 이 정식으로 파는 기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레이 마켓, 그러니까 뭐 암시장이라 해야겠지 뭐. 그러니까 러시아산 뭐 저 원유라든가 이란 원유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거 저 제재의 대상이 된 이 원유들의 경우에는 이제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쌉니다. 할인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눈탱이를 많이 친다 이거죠. 눈탱이를 많이 당한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분리가 된 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그레이 시장, 그러니까 암시장으로 들어가는 이 러시아 석유라든가 이란 석유가 혹시라도 공급이 끊기잖아요. 예, 이러면은 이거 정식 시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시장의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웃자가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리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러시아 얘기가 아니구나.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해서 웃자가 그림의 떡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마가 팬들이 떠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는 이게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들을 갖다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이죠? 뭐 좀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 운송비가 훨씬 저렴해진다.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이 증가하면 효율은 더 높아진다. 뭐 숨겨진 세금 공제와 수십억 배럴이 저 뭐 매장량이 더 증가할 것이다 등등,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업계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를 못 합니다. 뭐 조회수 올려서 따먹어가지고 뭐 그 돈이나 들어오면 좋기야 좋지. 근데 우짜는 그 집까지 해가지고 뭘 돈을 타먹겠다. 실수는 하지만 우짜는 좀 구라는 치지 말자는 주의라 가지고 그런 거는 못해요. 뭐 그런 마인드면 우짜가 우크라이나 전투 했을 때, 저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팬 들면서 돈 엄청 받아 먹었지 뭐 그때 안 그랬겠어요? 하여간에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먼저 이거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멕시코만 연안에 그 미국 정유 시설들이 그 밀집되어 있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미 정유 시설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만 연한 미 정유소들은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베네수엘라 호세, 여기 보면 여기죠, 호세 인더스트리얼 존 있죠. 여기 뭐 산업 뭐 구역 산업 특구 뭐 이런 게 될 건데 여기 호세 정제 단지에서 나오는 요거 허옇게 된 거 여기서 생산되는 API 등급에서 25에서 30짜리가 있습니다. 요거 합성 원유를 갖다 여기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호세에서. 언제?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말이죠. 참고로 호세 정제단지, 뭐 정제단지라고 그냥 뭐 말하는데 여기 그 전문 용어로는 업그레이더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 있죠? 업그레이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업계 그 기술적인 얘기인데 업그레이더 그러니까 호세 정제 단지 이쪽에서는 뭔 일을 하냐 하면은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벨트 여기 있죠? 오리노코 벨트 여기서 나오는 타르 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타르 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역청입니다. 역청이라 가지고 억수로 찐득찐득한 거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엑스트라 헤비 오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용어로는 초중질유가 되죠. 이거를 갖다가 합성 원유로 정제하는 곳이 어디다? 호세 여기입니다. 호세 여기가 호세 정제단지 여기 되고요. 그 업계 용어로는 업그레이더라고 합니다. 요거 베네수엘라 원유하고 비슷하게 억수로 찐득찐득한 이런 걸 갖다가 생산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캐나다 엘버타에서 나오는 오일샌드는 다 들어보셨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뭐 들어봤던 오일샌드 이게 또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이 입하고 어찌 돌아가는지 대강 이 눈치가 좀 벌써 채이실 건데 자 일단 API 가지고 점도표하고 이런 거 보여드리고 하지만 베네수엘라 제재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서 베네수엘라 정제 시설들은 가동이 중단되었고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 호세 여기서 가동되고 있다. 덕분에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는요. API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들어오던 물건이 API 등급이 25에서 30짜리였는데 현재는 어떤 급까지 들어온다? API 16짜리입니다. 여기 16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엑스트라 이거 이제 나와 있잖아요. 헤비 오일 가지고 비트만 돼 있잖아요. 이 그냥 역청이에요. 역청 뭐 찐득찐득한 겁니다. 이게 API 16등급으로 혼합된 거 블렌딩 된 물건이 들어오는데 들어온 건 아니고 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과거 20년 동안 미 정유소들이 최적화해서 처리해 온 것보다 어느 거에 최적화되겠습니까? 캐나다 샌드 오일용으로 최적화해 놓은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무겁고 다루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멕시코만 연한 미 정유소들은 API 20에서 21등급짜리 캐나다 WCS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일단 20에서 21 요거는 요 정도에 위치한다는 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캐나다산 WCS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웨스턴 캐나디언 셀렉트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일샌드입니다. 오일샌드 캐나다산 오일샌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WCS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맞춰 설비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재구성했으며 이를 위해서 미국 정유 업계는 수십억 달러의 자본 투자를 벌였죠. 어떤 자본 투자가 됐습니까? 이것도 디테일하게 아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드립니다. 코코 최적화, 코코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탈황, 이거 황 들어간 거죠? 예, 기름에 이런 거 이거 찐득찐득한 거에는 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황 밸런싱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야금 설비도 필요합니다. 야금 설비 업그레이드도 필요합니다. 이런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보내서 들여서 그죠? API 16등급 16짜리 베네수엘라 원유를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수십억 달러의 추가 개조 비용이 필요하고 각각의 처리 시설당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가동 중단 기간이 발생하며 수입 가능한 원유, 즉 베네수엘라 원유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에다가 그냥 그 물건을 베네수엘라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 호옥새에다가 또 뭘 또 보내줘야 돼요. 뭘 보내준다? 희석제를 갖다가 또 보내줘야 됩니다. 뭐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에다가 희석제를 수출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요. 엄청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 이 너무 줄였나? 예, 여기 오일 샌드, 여기가 오일 샌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게 오일 샌드. 그리고 파이프라인으로 다 연결됐죠. 그리고 문제의 그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미 정유 시설들 여기 됩니다. 말씀드려보면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다시 처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가동 중단 그리고 희석제까지 보내야 하는 수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 석유업계의 이 정유업계의 마진 수익 개선 효과는 얼마 될까요? 미 석유업계에서는 1배럴에 1달러에서 꼴락 2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가져오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캐나다산 원유는 이미 다 연결 다 돼 있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받을 때 처리 프로세스가 바로 되도록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이 물건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관련 인프라, 이 파이프라인 이런 거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엑슨모빌 CEO가 베네수엘라를 두고 투자 부적합 국가라고 부르고 코노코 필립스, 이것도 뭐 기름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회사 이름입니다. 코노코 필립스에서는 베네수엘라에 가봤자 수십억 달러의 손실만 볼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게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자본 배분 계산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싼 말로 말하면 이거 수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미국의 정유시설들은 캐나다산 원유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적화를 갖다가 또 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즉 20년 동안 투자를 했고 20년 동안 투자한 자금에 묶여 있지요. 묶여 있죠. 돈을 갖다 했으니까. 덕분에 어떻습니까? 어떤 최고 재무 책임자 CFO도 마진 또는 수익성이 사실상 제로이며 더 무겁고 찐득찐득하고 더 무겁고 다루기 힘든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위해 또다시 추가로 수십억 달러를 써서 정유시설을 재구성할 가그런 미친 최고 재무 관리자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지금 어제 뭐 마차도 얘기나 나오고 앉아있고 베네수엘라 기름 얘기는 안 나오고 이런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 대법 20일로 판결 선고를 예고 가세별론 요거는 뭐 20일 할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이건 어찌 될런지 모르겠고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 3, 세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 세 번째 한 번 더 연기할런지 안 할런지 뭐그 정도만 궁금하다. 또 관련해서 웃자가 해가지고 미 대법원이 주저하는 이유 그걸 갖다가 어제 또 때마침 코멘트를 해가지고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유력 백악관 측구 해시 말하는 거죠. 현직에 두고 싶어. 지 옆에 두고 싶다 이거죠. 해시 이러면 심각한 우려. 이러면 뭐 당연히 배팅 현황만 보면 되죠.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필요 없고. 다음에 누가 해가지고 트럼프가 패드 의장으로 지명할 것이냐 이건데 해시시 뚝 떨어졌고요. 해시가 뚝 떨어졌죠. 16%뚝 떨어지고 케빈 워시가 59%로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배팅이 현재 케빈 워시로 몰리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대원군해 가지고 또 미국 셰일 쪽입니다. 오늘은 기름 쪽으로 뽕을 뽑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스다코타 여기죠. 노스다코타 여기입니다. 노스다코타에 있는 셰일 쪽에서 이거 들어간 회사가 시추를 이제 드릴링을 그만두려고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미국 셰일 혁명을 주도한 억만장자 석유 탐사 사업가인 해롤드 햄은 저유가로 인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노스다코타, 여기죠. 노스다코타 박앤세일 지대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장사 많이 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컨티넨셜 리소시스라 해야 되나? 하여간 리소스를 합시다. 여기서 지금 돌리고 있는 이 드릴링 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 노스다코타 여기입니다. 여기서의 시추를 중단할 것이라고 헤럴드 햄 억만장자가 얘기했고요. 쉐일 드릴링 회사니 이사인 컨티넨탈 리소스의 창립자인 햄은 노스다코타에서 드릴링 리그, 그러니까 시추하는 거를 갖다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수익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시추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NFE에 따르면 박헨 지역의 평균 수준의 유정, 그러니까 그 억수로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 말고 그게 아니고 평균 수준의 기름이 나오는 거, 이 유정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약간의 이익을 내려면 최소 1배럴에 58달러, 최저가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죠.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1배럴에 58달러의 유가가 필요한데 YOY 요거 그러니까 작년 동월, 그러니까 2025년 1월 대비해서 현재 이거 최소 이익 손익분기점이죠. 뭐 까놓고 말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은 작년 대비 동기간 대비해서 4% 상승한 겁니다. 원인은 당연히 시추업체들의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지금 돌아가는 꼴을 우짜가 말씀드렸죠. 올해 관심 가는 거는 이 유가 쪽에 우짜겐 쪽으로 유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원자재 상승과 따로 노는 에너지 주가들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원자재 시장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게 뭐 보시면 글로벌 커머디티 에퀴티, 그러니까 뭐 이거 원자재 주에 있고 이거는 석유하고 가스 해가지고 부분에 이 주가 이 꼬라지죠. 뭔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많이 납니다. 2020년 이후 차이가 제대로 뭐 터지고 앉아 있다 이런 데인데 원자재 시장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주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의미하며 억수로 중요한 신호가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너지는 원자재 거래에서 가장 민감합니다. 에너지, 특히 기름, 천연가스 이거는 특히 그 중에서도 기름이죠. 가장 민감한데 경기 사이클 후반에서 에너지 주식들이 저렇게 뒤처진다는 거, 이렇게 뒤처진다는 거는 시장이 원자재를 갖다가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면 외면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기름하고 이쪽만 외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둔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마치 압력을 빼는 압력 밸브처럼 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가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기름값 이런 유가가 아니라 경기 둔화 속에서 수요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유는 역사적으로 매우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데 1배럴에 60달러 밑에 있는 유가는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수요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부진하게 나오는 거시경제 지표들은 경제 성장 둔화 시 에너지 부문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죠. 물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접어들면 성장하는 자산이라기보다는 기름판 이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으로 취급되면서 인식 자체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생산량 감축이 정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에너지 전환, 지금 태양광 등등 배터리 이런 거잖아요. 에너지 전환이 수요 증가 위험과 맞물려서 상승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투자자들이. 따라서 경기 침체기, 경기 둔화기에는 이런 요소들이 자본 유입을 막기에 충분해지죠. 어디에 자본 유입? 기름하고 천연가스 이쪽에 자본 유입하는 거, 그러니까 주식 사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덕분에 에너지 기업들이 현금을 창출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재무 상태, 밸런스 시트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현재 믿고 싶어하는 글로벌 경제 둔화, 글로벌 경제 침체라는 이야기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수요가 억수로 불안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서 이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와 차트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가가 급등해서 경기 침체, 대표적으로 리세션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아니라 일단은 비대칭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 장기적인 공급 부족, 지정학적 요인, 투자 부족을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죠. 쭉 오르잖아요, 이거. 형성되고 있는데 반해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 이들은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고 공급이 항상 제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급은 아주 원활하게 잘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시기에는 이런 가정이 현실과 마주하기 전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 디커플링 되는 거. 참고로 경기 둔화 또는 침체는 수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투자도 위축시킵니다. 자본 지출이 줄어들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며 인력이 업계를 떠나고 여유 생산 능력은 조용히 감소합니다. 우자가 좀 전에도 미국 셰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드릴링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다코타, 거기도 말씀드렸죠. 노스 다코타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둔화, 이거 차트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지금 또 다른 거로 또 보여드리죠. 자, 이래가지고 이어서 에너지 부문은 예상보다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왜 주식이 딴 거 비해서 안 오르니까,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부문은 투자자들이 구조적 또는 전략적 관점에서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다른 원자재 부문으로 몰려드는데, 대표적으로 금덩이가 있죠. 예, 금덩이 이래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없거나 묶인 돈을 뜻하는 영어 경제 용어가 뭐냐 하면 데드머니입니다. 데드머니. 죽은 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죽은 돈 이래 되는데, 이런 투자 수익이 없거나 묶인 돈을 뜻하는 데드머니라는 꼬리표가 여기에 달릴 수 있다, 이게 되죠. 하지만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 유가가 단순히 폭락하지 않고 일정하게 하단을 유지하는 동안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한다면 여기서 생기는 괴리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계속되고 자사주 매입은 조용히 누적되며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가 바닥을 칠 때 쭉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에너지 가격은 실제로 진입하는 세상을 반영한 다른 가격,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 기름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 이게 되죠. 까놓고 말씀드려서 에너지 부문은 경제가 급성장하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현대 문명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역사에서 목격되는 경기 사이클 중 대부분, 특히 경기 후반 사이클, 여기서 대부분은 에너지 부문은 경기 하락기에 들어갈 때보다 경기 회복기에 들어갈 때 또는 경기 하락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그 시기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봅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 또는 둔화가 유가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질질 늘어진다면 현재 목격되는 이 다이버전스는 계속될 수 있으며, 이 시나리오에서는 더 이상 딱히 말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부문이 침체된 것처럼 보이고 하락세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과소평가되는 기간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시장은 다음에 올 상황을 정확하게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후행적이기 때문이죠. 덕분에 이미 역사에서 자주 목격했다시피 덕분에 유가는 급등하는 이벤트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미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넘어가서, 예, 요거는 베이커 휴지 해가지고 드릴링 숫자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미국 경제 데이터 일단 아시면 그거부터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은 2025년 11월에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7%에서 12월에 2%로 감소했고요. MOM 기준으로는 2025년 11월에 0.4%인데 12월도 똑같이 0.4%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에 2.2%인데 12월에 2%로 감소했고요. MOM으로는 11월에 0.3%에서 12월에 0.2%로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베이커 휴지에서 발표하는 1월 16일로 끝나는 주 기준
미국의 드릴링 숫자, 그리고 석유, 그것도 석유 드릴링 숫자는 전주 409개에서 410개로 한 개가 증가했고요. 토탈 리그 카운트, 이거죠. 토탈 리그 카운트 총 그 드릴링 숫자는 전주 544개에서 543개로 한 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름은 한 개 증가했고 전체 숫자는 한 개가 감소했으니까 천연가스가 2개가 감소했다. 이 계산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1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끝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